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제11번째입니다. 제목은 위임통치청원 어이없는 소동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1913년 초에 하와이에 도착한 이승만은 2년간은 조용하게 선교와 교육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1915년 5, 6월부터 하와이 국민회를 지휘하면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하여서 하와이의 젊은 청년들을 무장훈련시키고 있던 박용만의 독립운동 노선에 대해서 일대 반기를 들고 하와이 국민회를 접수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때와 동일하게 이승만은 또 하나의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1915년 5월 달의 일이었는데요. 그가 1913년 3월에 하와이 도착하자 하와이의 감리교의 감리사인 와드만이라는 분이 그 당시 그 감리교 하와이 지방회의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던 한인 기숙학교의 교장직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1913년 9월부터 이승만은 한인 기숙학교의 교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1915년 6월 달에 사직을 합니다. 새로 부임한 하와이 감리교의 감리사는 이승만이 한인 기숙학교에서 행하는 민족교육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와이는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것이고 인종화합 교육을 해야 되는데 민족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학교를 연 미국 감리교의 뜻에 어긋난다 하는 이와 같은 이유로 사사건건 이승만의 교육활동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한인 기숙학교, 이승만이 교장학으로 취임하고 나서 한인중앙학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그 한인중앙학원의 교장직을 사퇴를 하고, 그리고 하와이 각 섬을 돌아다니면서 교민들에게 호소해서 우리 힘으로 독자의 민족교육을 행할 학교를 설립한다 하는 운동을 벌립니다. 그가 박용만의 그 하와이 국민회의에 반기를 든 것과 거의 때를 같이 해서 같은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인 기독학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인 기독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프린스턴 박사인 이승만 박사가 독자의 학교를 여니까 한인 중앙학원의 학생들이 많이 이쪽으로 몰려와서 한인 중앙학원은 사실상 폐교가 되다시피 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몰리고 말았다고 그럽니다만은, 하여튼 하와이 교민들의 적극적인 성원하에 한인 기독학원이 열리는데요.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1918년에 한인 기독학원이 알레올란이라는 곳에 독자의 목조 3천 건물의 기독학원의 교사를 신축한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 건물은 흘리고 이 자리에 하와이의 그 공립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는데요. 지금도 이 학교에 가면은 이 학교는 원래 한국인 이승만이 세운 한인 기독학원에서 출발한다 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방문객에게 소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승만은 과감하게 한인 종합학원 교장직을 사퇴하고 한인 기독학원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1915년 6월 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저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승만의 인생에 있어서 1915년 6월은 매우 중요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감리교 하와이 지방회와도 결별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감리교 하와이 지방회의 교육평가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새로운 감리사가 역시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오히려 견제를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고, 또 감리교회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종화합적일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하와이 미국 감리교 산하에서 그 도움을 받거나 통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미국 감리교회와도 결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인 기독교회를 독자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이 한인 기독교회의 초기 멤버들이라 합니다. 한중앙에 이 하얀 한복을 입고 서 있는 세 분의 뒤에
있는 분이 그 이승만 박사인데,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은 한인기독학원의 여학생 기숙사 건물이라고 합니다. 아마 뒷동산에 올라서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 이와 같은 이승만과 그를 지지한 하와이 교민들의 그 한인 기독교회 초기 멤버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1915년 6월 달에 이승만은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의동생 박용만의 무장투쟁, 노선에 대한 거부, 극복, 그리고 하와이 국민의 접수, 그리고 동시에 하와이 감리교로부터 결별, 독자의 학교와 독자의 교회 설립, 이렇게 해서 1918년까지 독자의 어떤 그 학교 부지를 마련하고 교사를 신축하고 했습니다. 한인 기독교회는 빌려서 예배를 보다가 독자의 예배당을 마련하는 것은 1938년입니다. 이 보여드리는 그것은 한인 기독교회의 그 모습인데요. 교회 정문을 서울에 있는 광화문을 본따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미국에서 하와이까지 와서 사탕수수, 파인애플 농장, 그리고 각종 취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지만 고국을 잃지 않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에도 이 광화문 교회를 지었다. 지금도 이 모습이 남아있으니까 하와이에 가시게 되면 꼭 한번 한인 기독교를 방문을 해서 이 광화문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1918년까지 하와이에서 활동한 이승만의 그 활동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데요. 오늘은 여기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도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 이 위임 통치 청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8년 1월 달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상하원에서 연두 교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난다. 그리고 나서 이 세계 평화를 위한 어떤 그 국제연맹을 창설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국제연맹의 주도로 약소국의 민족 자결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겠다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가 공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해 1919년 1월부터 6월까지 파리 강화회의를 소집하고 자기가 주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힙니다. 그러자 식민지 억압하게 있던 많은 약소국들이 흥분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이 시를 짓기를 제가 지금 다시 소개 못 드리겠습니다만, 윌슨 대통령의 그 민족 자결에서는 꿈결에서도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인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음이었던가, 그렇게까지 노래한 교면이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가 없이 미국에 있는 대한인 국민회가 먼저 나서서, 당시 안창호 선생이 총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장차 소집될 파리 강화회의에 한인 대표 3명을 보낸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정한경, 또 민찬호 목사 이 세 사람을 한인 대표로 선임을 해서 파리로 건너가 달라라는 부탁을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 박사에게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영어가 능하고 또 안창호 선생과 더불어 한인 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은 명망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윌슨 대통령의 프린스턴 제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는 윌슨 가문과 관련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12년에 서울을 떠나서 미국에 사실상 망명을 하면서 1912년 그 해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있는 윌슨 씨를 3차례나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윌슨의 딸과는 상당히 개인적인 교분이 있어서 윌슨의 딸이 결혼식을 할 때 하와이 청첩장을 보내는데, 하와이 전체 섬에 청첩장이 2장이 왔는데 그 중에 1장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그만큼 윌슨 가문과는 개인적인 교분이 있었고, 또 그 청첩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와이 교민들은 상당히 그 이승만 박사의 권위를 기뻐하고 또 존중하는 그와 같은 그 입장이었는데, 그 윌슨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파리 강화회의를 소집하고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를 했으니까 당연히 한인 사회의 이목은 이승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방선조 선생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승만은 파리 강화회의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국제회의가 열려서 앉아 있을 수는 없고,
또 전후좌우에 여러 동포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자기를 대표로 선임했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 1919년 1월 달에 호놀룰루를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를 도착을 하고 또 로스앤젤레스까지 가서 안창호 총회장과 면담을 하고 그리고 동부 지역으로 건너가서 서재필 선생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합니다. 서재필 선생은 그 회의 소용없는 회의다. 그렇게 애쓰지 말고 나와 같이 영문 잡지를 발간해서 대한 독립의 당위성을 국제적 공론으로 일으키자 제안을 합니다만은 이승만 박사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은 동포들이 나를 대표로 선임했으니까 이 일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미 국무부에 접촉을 합니다. 그게 1919년 2월 26일인가 7일의 일인데요. 그래서 파리에 갈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해 주시오 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입장은 냉담했습니다.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미 국무부에 와서 여권 신청하느냐, 일본 대사관에 가라 하는 그와 같은 그 입장이었습니다. 망국인들의 서름이,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끝내 버티고 있는 무국적자, 공식적인 입장은 일본 국적을 소유한 한국인들입니다만은 그러나 무국적자죠. 주체적인 입장에서는. 이들이 외국 여행할 때 얼마나 망국인의 서름을 맛봐야 했던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한경이라는 이승만의 제자 되는 사람이 제안을 해서 위임 통치 청원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이승만이 그에 동의를 해서 위임 통치 청원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바로 그 자료입니다. 좀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임 통치 청원이 굉장히 긴데요. 지금 A4 용지를 치면 한 2장 정도 됩니다. 그 2장의 마지막 패러그래프,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500만의 자유를 사랑하는 한국인의 이름으로 저희들은 동봉한 청원서를 각하께서 평화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고 평화회의에 모인 연합구축이 한국의 장래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하에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하에 두고 현 일본의 통치하에서 해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자유원망을 평화회의에 탁상에서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성취되면 한반도는 중립적인 상업지역으로 번하고 모든 나라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극동의 하나의 완충국을 창립하는 것이 되어 이것은 어떤 특수국가의 확장을 방지하고 동양에 있어서 평화를 유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생략하고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 한국인으로 하여금 이 시대에 다른 나라의 속박을 받게 하면 이로써 세계 민주주의가 완전히 발전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는.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이 좀 돼 있어요. 한국이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받아서 중립적인 상업지구로 변하게 되면 이는 일본에게도 대단히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뒤에 있습니다만은 여백이 없어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 청원서를 동시에 파리에 있는 국제연맹에도 발송을 하고요 했습니다. 백악관에 윌슨 대통령에게도 발송했을 뿐만 아니라 파리에도 보내고 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끝내 이 위임 통치 청원에 대해서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무부를 통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등 3인에게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미국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대답을 국무부를 통해서 함으로써 사실상 이 위임 통치 청원을 거절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